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인 뉴욕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죠. 한 여자분이 누군가 나를 쫓아오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흉기를 든 남자하고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테이저건까지 쐈는데 이게 뭐 옷이 두꺼우니까 겨울이라서 튕겨져 나왔고 결국 이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흉기로. 그래서 대항을 하다가 권총을 꺼내서 세 발을 쐈죠. 본인은 얼굴과 이마에 이제 이미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남자가 현장에서 숨졌고 지금 이 경찰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빨리 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 직후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갔냐? 정당방위 쉽지 않다. 과잉 대응 지적 나올 것. 뭐 저희 SBS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 과잉 대응 논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저도 기자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논란이라고 써야 될 것인가? 논란이라고 그냥 빠지기보다는 과연 어떤 지점이 논란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그러면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논란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언론과 기자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아쉬움을 저도 이 부분에서 많이 느껴서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 미국이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총이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좀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었고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이 부분을 배울 거 있으면 배우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선 미국에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뉴저지 주에 주 밑에 카운티라고 하는 행정조직이 있는데 한 100만 명 주민이 살고 있는 버겐 카운티가 우리식으로 치면 광역시 경찰청의 차장이 한국계입니다. 제가 이분하고 이 과정에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뭔지 한번 듣고 오시죠. 만약에 출동을 했을 적에 경찰관의 생명이나 또는 주변의 그 시민들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 데들리 포스라 그러죠. 그 상대방을 갖다가 사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야지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잖아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다짜고짜 총을 꺼내는 게 아니에요. 거리가 있고 위협이 적을 때는 유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경찰관 본인이나 주변 민간인에게 위협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총을 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 경찰관에게 이 판단이 오롯이 맡겨지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달에 워싱턴 DC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경찰관이 순찰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흉기를 가지고 와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요. 권총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 경찰관 총을 겨누면서 나 너 쏘고 싶지 않다. Back up, I don't want to shoot you. 저를 가라, 물러서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휘저으니까 이 경찰관이 위험하지 않은데 먼저 한 발을 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경찰관한테 칼을 들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다른 경찰관이 출동했는데 운전석을 뺏깁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지만 역시 경찰관들은 계속 뒤로 물러섭니다. Watch yourself. You got a knife. You got a knife. Watch yourself.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지 않을 상황을 경찰관들이 먼저 만드는 거죠. 절대 먼저 총을 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겨누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남자가 서 있는 한 자동차로 달려갑니다. 여기 여자분이 타고 있었는데 이 차를 뺏으려고 흉기를 들고 달려가는 걸 확인한 순간 경찰관이 총을 쏩니다. Hold the knife. Yes. Yeah. 상황이 이해가 되셨죠? 경찰관이 최대한 거리를 두고 안정시키려고 하고 물러나라고 하고 칼을 버리라고 했지만 그때까지는 총을 쏘지 않습니다. 과잉 대응을 하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 위험해졌다. 누군가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총을 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례를 또 하나 보시죠. 이번엔 시애틀입니다. 1년 반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역시 출동을 했는데 도심 한가운데 어떤 남자가 칼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물러서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사람은 또 테이저건도 갖고 있고요. 막 뛰어오는 순간 경찰이 총을 발사합니다. 이게 시애틀에서 총을 쏠 때 바로 그 장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 경찰관과 이 사람의 사이가 좀 있죠. 바로 앞이 아닙니다.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경찰관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이 달려오는 것이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나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총을 쐈던 거죠. 이게 현장 경찰관에게 상당히
권한이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워싱턴 건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리가 있다면 경찰관이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총을 버리라고 요구를 하고 계속 거리를 유지하고, 시간이 있다면 네고시에이터라고 해서 경찰관 중에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서마다 2명에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해서 설득을 하죠. 설득이 통하지 않고 위협이 됐다라고 넘어오는 순간에는 경찰관에게 그런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정도의 위협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을 사살할 권한이 있죠. 안 그러면은 경찰관이 경찰관으로서 꼭 죽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냥 다짜고짜 현장에 가서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준비를 해놓는 게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던 그냥 총 쏘는 훈련, 이런 것도 뭐 수시로 하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상황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전에 또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엔 또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 VR이죠. 가상현실 고글을 쓰고 더 실감나게 현장 상황인 것처럼 경찰관들에게 이렇게 체험을 시켜서 어떤 상황이 닥치는 순간 바로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몸에 익도록 훈련을 시켜 놓는다는 겁니다. 미국같이 총기가 난무하는 이런 그 나라에서는 순간적으로 제가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적에는 몸은 자연히 트레이닝을 받은 그대로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트레이닝이 중요한 거죠. 경찰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도구와 그 교육과 트레이닝은 마련해 줘야죠, 정부에서.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서 일하라 그러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뉴욕 경찰에게 보급이 된 건데, 이 바디캠을 몸에 달고 나갑니다. 아까 보셨던 영상들이 다 이런 바디캠으로 찍힌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캠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행동을 보는 거죠. 상황이 발생했다고 해서 권총집에서 권총을 꺼내는 순간부터 경찰 상층부와 검찰에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본인의 보고서를 써야 되고 다 사후 검토를 받습니다. 바디캠으로 봤는데 과잉대응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되면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게 본인 판단으로 객관적인 정황을 볼 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인정이 되면 모든 면책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형사적으로는 그런 면책을 받았는데 숨진 사람이나 다친 사람의 가족 혹은 본인이 경찰관에게 나는 인정 못하겠다라는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경찰이 사용했던 무력이 적절했고 형사적으로 불기소가 되고 혐의 없음이 됐을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고소를 당해도 정부나 기관에서 그 경찰관을 대신해서 방어를 해줘야죠. 행정기관마다 경찰서나 또는 서가 있는 타운이나 카운티나 주 정부의 그런 그 보험이 들어있죠. 잘못하지 않은 경찰관은 보호할 보험이 돼 있죠. 그 바탕에는 경찰의 생명도 상당히 중요하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겠지만 경찰의 생명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가 보죠.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사전에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경찰관이 판단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부터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까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갔을 때 이게 몇 단계인지 매뉴얼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 공격은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때가 폭력적인 상황인 거고, 치명적 공격은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을 때, 총이 등장한다면 이때가 되겠죠. 근데 이걸 이제 폭력적 공격이 됐을 때는 전자 충격기나 경찰 봉 정도 쓸 수 있고, 치명적 공격에서 권총이 등장은 하는데 경찰이 또 한 가지 권하는 거는 경찰봉으로 중요 부위를 때려라, 뭐 이런 정도로 현장 경찰관에게 한마디로 판단할 권한이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나면 경찰 상층부가 문제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심 끝에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다른 제도가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국회 입법조사처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기관인데 법적으로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기관이에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 안 돼서 그렇지. 여기서 1년 한 2개월 전에 미국의 정당방위 법제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미국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나라의 정당방위라는 것은 형법 2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떤 그런 뭔가 막는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한지 아닌지를 판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굉장히 좁게 판단해요. 상대방이 딱 하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뭐 현장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도 딱 여기까지 해야지, 이걸 넘어가면 과잉 대응이 됩니다. 미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주마다 다르지만 정당방위가 발동될 상황이 됐다 라고 인정이 된다면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폭넓게 인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심지어 사망까지 갈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미국은 상당히 많아요. 경찰관 집행하고는 이게 어떻게 맞닿아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 4단계, 5단계가 됐을 때도 경찰관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게 정당방위가 많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스브스 뉴스라는 채널에서 전에 만들었던 패널입니다. 근데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했더니 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손을 쳐서 칼을 떨어뜨리게 하는 정도가 정당방위다. 칼로 들고 막 달려오는데 경찰봉으로 손을 딱 정확하게 때려서 칼을 떨어뜨리는 데까지가 정당방위지, 그걸 넘어가면 우리나라 법원은 과잉 대응으로 본다는 겁니다.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물론 경찰관이라면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과연 가능할까? 경찰관들 사이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공유가 돼요. 형사적으로도 문제지만 낯들고 덤비는 사람한테 총을 쐈다가 형사가 무죄가 났는데 민사배상 1억을 했다. 칼로 피해자 치고 도망간 사람한테 총을 쐈는데 역시 민사배상. 그 다음에 흉기 난동범한테 테이저 쏘고 자기가 자빠지면서 칼을 맞았는데 역시 몇억 배상하라는 일이 있었다는 식의 사례들이 공유가 됩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이 생각이 들면 막 칼을 들고 달려오는데도 총집에 손이 갔다가도 물러설 수밖에 없겠죠. 경찰관들 사이에 농담으로 총을 뽑아가지고 총을 던져서 잡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년에 경찰이 그래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신형 방검복, 이거 입고 가서 칼 맞아도 괜찮을 옷들을 보급하겠다. 이거 다 뭐 보급된 것도 아닙니다만, 배임 방지 재킷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임은 방지하는데 찔름은 방지 못한다는 말이 숨어 있는 거겠죠. 다기능 방검복, 뭐 내피형 방검복, 찔림 방지 목보호대. 현장 갔어요. 칼이 있는지 모르고 갔는데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타임아웃을 불러야 되는 거죠. 잠깐 좀 기다리라고, 나 방검복 좀 입어야 되니까. 경찰차에 가서 이거 평소에 입고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번거로운 거를 몸이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거 하고 목에다가 이거 하고 이제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칼 들고 뛰어오면 몽둥이로 손을 딱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 상층부도 고심 끝에 이제 이런 방검복을 지급을 합니다만은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용인에서 야밤에 식칼 들고 배회한 40대가 있었어요. 기사를 보면 총기를 막 이렇게 휘두르는데 방검 장갑을 끼고 있던 경찰이 팔을 딱 잡아가지고 꺾어서 체포를 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경찰이죠.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만, 이 사례를 전국의 경찰관에게 모범 사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가? 방검복을 입고 방검 장갑을 들고 맨몸으로 칼 든 사람하고 해서 제압을 한다는 것이, 물론 이 기사에는 칭찬 일색이었고 기자들도 다 잘했다고 썼습니다만은 이게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336명이 범인 피습으로 다쳤습니다. 1년에 336명이라는 얘기는 하루 한 명꼴입니다. 하루 한 명꼴로 범인이 공격을 해서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내 목숨이 위태롭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대응하는데 주저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경찰관 본인 혹은 일반 국민들의 안전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결론이 뭐였냐면, 정당방위를 법제화해야 된다,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상당한이라고만 써놓고 판사한테 판단하세요라고 맡길 게 아니라 법에 어떤 경우가 정당방위인 건지를 좀 더 세심하게 넣자. 만약에 민간인의 정당방위가 뭐 사적 보복이나 이런 문제로 조금 더 민감하다면 경찰관은 공적인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찰관이나 뭐 소방관이나 뭔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당방위는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해주는 것이, 그 현장 있는 사람에게 판단을 어느 정도 맡기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변호사 얘기를 한번 좀 듣고 오시죠. 경찰에 대한 그 규칙을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되고, 그렇게 아주 기계적인 그런 룰보다 조금 더 루스한 definition을 만들어서 그 틀 안에 reasonable하게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경찰들이 일을 행하는 데 자유롭고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경찰들 물론 공권력 함부로 쓰거나 사람들 뭐 붙잡아가서 나쁜 짓 하고 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야, 경찰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묶어놔야 돼 라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이제 많이 벗어났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디캠들을 쭉 보다 보면 경찰관들이 총을 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책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쏘려고 경찰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결정
결정적인 순간에 내 위험과 시민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경찰에게 그런 공권력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아까 붙였던 그 논란에 나오는 기사들의 댓글들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합니다. 누가 목에 칼을 얹고 있으면 칼 맞을 거냐. 공권력이 위협받는데 이게 누가 과잉대응이라고 하느냐. 쾌유를 빈다. 경찰의 보호를 내가 받아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주저를 하게 된다면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미국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각종 훈련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경찰관들에게 사전 준비를 시켜놓고 현장에서 대응할 권한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잘못됐나 잘못되지 않았나는 또 그 다음에 평가를 한 뒤에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뒤까지 정부와 경찰 당국이 책임을 져줍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죠. 현장 경찰관에게도 권한이 없죠. 일이 터지고 나면 오롯이 현장 경찰관의 책임입니다. 경찰관도 한 명의 개인이고 누군가의 가족인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오늘도 무사히를 외쳐야 하는 이 기도 메타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이냐,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깐깐해서 남주자 깐깐남 인 뉴욕, 이번 편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